투자 액티브 패시브 시간입니다. 특히나 금요일 이 시간에는 한 주의 내용들 정리해보면서 시장 정리도 함께 둘러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하나금융투자의 홍준만 FA와 함께하도록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 홍준만 FA입니다. 네, 시장 정리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해외 증시 중국부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의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중국 증시는 저점 매도에 따른 차익 실현 장세의 3개월 내 최저치로 마감했습니다. 항해종합지수는 전일 대비 0.62% 내린 3,317.19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역시나 다시 한번 121선을 터치하며 하방 지지력 테스트를 하였고, 다행히 3,300선이 무너지진 않았지만 종가 기준 지난 8월 24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섹터별로는 부동산, 보험 등 섹터가 비교적 큰 하락폭을 보였고, 운송설비, 난방, 창고물 등 섹터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장 시작부터 하락 출발한 후 오전 제조업 지표에 대한 기대감에 소폭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세로 방향을 틀었고 결국 회복하지 못했는데요. 어제 오전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중국 11월 공식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즉 PMI 지수는 51.8로 전월치와 시장 예상치를 모두 상회하면서 경기 확장 추세를 지속했습니다. 일반적으로 PMI가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국면인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지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상승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차익 실현에 따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몰리면서 증시가 하락했다고 보이는데, 거기에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상승한 부동산과 금융주가 하락폭을 더 키웠습니다. 평안보험은 3.4%, 신화보험은 2.8%나 떨어졌고, 상해 신한포 부동산도 3.9%, 금지그룹도 4.3%나 하락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최근 상해지수의 약세로 단기 이동평균선이 모두 하향 이동해 주가에 큰 부담을 가해지고 있는 형국이고, 또한 섹터별 이슈 순환의 속도가 빨라 메인 보드는 여전히 조정의 주기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거기에 최근 기관이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한 개별 종목 중에서 앞서 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백마주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상황으로, 백마주 중 다수는 기관의 자금이 투자된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 백마주 전체에 비교적 큰 자금 철수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기관의 태도를 좀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백마주에 투자하신 분들은 좀 이 점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중국 증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살펴보면, 지금은 좀 단기간 안에 중국 증시가 상승 동력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으로 저점으로 내려앉은 중국 금융주와 신에너지 차량 관련주 등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좀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 다우지수와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세제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던 장이었죠. 특히 다우지수는 사상 최초로 24,000포인트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우지수 먼저 보시면 전장 대비 1.39% 상승한 24,272.35포인트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S&P 역시 전장 대비 0.82% 상승한 2,647.58포인트에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세제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두 지수는 장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 상원이 제시한 세제 개편안을 지지한다고 밝혀 세제 개편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맥케인 의원은 성명을 통해 세제안의 지지에 대한 의견을 확실히 했는데요. 세제 개편에 대해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를 개선하며 중산층의 세금에 대해 안도감을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거기에 경제 지표도 호조세를 보여주었죠. 가장 중요한 시그널 중 하나인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 0.3% 증가했고, 개인 소득은 전월 대비 0.4%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전월 대비 2,000명 감소한 23만 8천 명을 기록했는데, 이 또한 WSJ 조사치였던 24만만보다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좀 나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역시 전장 대비 0.74% 상승한 6,873.97포인트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페이스북은 1.2%나 올랐고, 아마존과 애플 각각 1.3%, 1.4% 상승하며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저희 패시브 포트폴리오 포함 종목인 넷플릭스는 상승 출발을 했으나 장 마감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일 대비 0.3%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구글 알파벳 역시 0.1%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밖에도 어도비 시스템은 전일 대비 2.61% 상승 마감했고, 스타벅스 역시 전일 대비 0.54%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유가는 오펙 등 주요 산유국이 감산 합의를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협의하면서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WTI 1월물의 경우 배럴당 0.2% 상승한 57.40달러의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변동성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95% 오른 11.23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는 아주 좋은 최고점을 계속 경신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장 여러모로 좀 꾸준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중국 관련한 이슈 하나 좀 살펴볼 텐데요. 내년이죠. 2018년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지급 규정이 발표된 점을 통해서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의 전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중국 배터리 연맹은 2018년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문건 2호를 공개했는데요. 기존의 문건 1호와 비교했을 때 버스 및 전용차들의 보조금 조건이 일정 부분 강화되었고, 승용차는 차종의 개수에 따라 최종 보조금의 액수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보조금 문건에서는 2018년도 승용차 보조금 조건이 올해보다 현저하게 강화되었으며 차량당 최고 보조금 상한선도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100km의 에너지 소모량이 올해보다 개선되어야 하며 주행거리가 150에서 200km 정도인 승용차의 경우 내년도 수령 가능한 보조금의 액수는 차량당 2,500위안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모든 조건을 최고 수준으로 만족시키면 승용차당 수령 가능한 보조금 액수는 최대 6만 위안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일에 이번 2호 문건이 최종 문건이라면 내년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은 확실한 두 가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는 배기량 1리터 미만의 소형 전기차급 차량이 감소할 것이고 배터리 전력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인데요. 따라서 이 조건에 부합하는 높은 기술력을 가진 신에너지 자동차 기업들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비아디, 북헌하이테크, 상해자동차, 광주자동차 등의 회사를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각 종목들 하나하나씩 좀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이죠. 길리자동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나서 굉장히 많이 오른 종목입니다. 전일 대비 0.18% 하락한 27.95 홍콩달러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지금 중국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는 걸 감안하면 조정폭이 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길리가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평선 역시 정배열 그려가면서 꾸준히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엔 21선 위로 아래꼬리 잡히면서 좀 지지해주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에서 자동차 판매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중국에서 자동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4.5% 증가했고요. 길리에서도 이러한 자동차 판매량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전기차와 신에너지 자동차의 9월 판매량은 7만 8천 대로 전년 대비 무려 78%나 증가했는데요. 친환경 자동차의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길리에서도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에 길리자동차는 독일의 다임러와 접촉이 있었습니다. 두 회사가 북경에서 만남이 있었는데 길리가 다임러의 지분 5%를 인수하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다임러가 거절한 것으로 좀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다임러는 공개시장 경쟁을 통해 지분을 매수하는 건 환영한다고 밝혔는데요. 길리자동차 관계자에 따르면 두 회사는 합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협상 중이고 주된 목적은 역시나 전기차 생산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임러의 배터리 기술을 공유하고 호북성 무안시에 합자회사를 설립하길 원하고 있는 것이죠. 두 회사가 협력한다면 길리에게는 좀 천군만마를 얻는 듯한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길리는 실제로 판매량도 받쳐주면서 실적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 조정장이 열렸지만 모멘텀은 흔들리지 않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자분들은 걱정하지 말고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복성제약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중국의 조정장을 피해갈 수 없었던 종목인데요. 전일 대비 0.87% 하락한 37.75위안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유동성 경색 발언 이후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횡보하려는 주가의 움직임입니다. 주가 아래로는 60일선이 받쳐주고 있어 심리적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단기간 급등에 따른 피로도를 좀 푸는 시간이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복성제약 역시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3분기 실적 살펴보시면 매출액 46.07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4.48% 증가했고 순이익은 7.3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7.92% 증가했습니다. 이래서 3분기까지의 매출은 전년 대비 22.83% 증가, 순이익은 11.13%나 증가했고요. 4분기까지의 전망도 아주 밝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회사인데요. 복성제약은 현재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시기로 오히려 지금을 매수 기회로 잡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서 하향 조정받고 있지만 조정기간 중 횡보하는 모습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이후에는 기업 가치대로 상승의 흐름을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복성제약은 비중 조절만 잘 하시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미국의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미나이프의 종목이죠. 넷플릭스 보겠습니다. 패시브 포트폴리오에서는 가져가는 두 개의 개별 종목 중 하나인데요. 그저께 기술주에서 자금이 유출되면서 5%대의 하락을 보였다가 어제는 전일 대비 0.3% 하락한 187.58달러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넷플릭스 가져가시는 고객들은 이번의 조정으로 한 번에 추가 매수의 기회가 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빵으로 불렸던 기술주들이 그동안 늘 밸류에이션 부담에 시달려 왔었는데 그 부담이 이번 로테이션으로 어느 정도는 희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 넷플릭스는 가장 높은 PER로 늘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어제 소폭 추가 하락하면서 여전히 매수가는 괜찮은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소식 하나 전해드리면 저희가 늘 넷플릭스는 세계 동영상 스트리밍 비즈니스 쪽 세계 1위 업체라고 설명드렸죠. 그리고 미국 내 가입자가 포화 상태고 글로벌로 영향을 확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했는데 그 글로벌 확장에 한국도 본격적으로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조금씩 늘어나던 국산 콘텐츠가 탄력을 받아 최근 들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CJ ENM과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오로라월드 같은 국내 대형 엔터테인먼트사들이 넷플릭스와 손잡고 본격적으로 글로벌 진출을 모색한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CJ ENM의 경우 가장 활발하게 글로벌 컨텐츠 사업을 벌이는 국내 기업인데요. 이번에 TVN에서 방영되는 드라마 화유기에 대한 글로벌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화유기는 고대소설 서유기를 바탕으로 한 손오공과 우마왕이 빛을 찾아가는 내용을 그린 드라마인데요. 손오공 역은 이승기가, 우마왕 역은 차승원이 맡게 되었습니다. CJ는 화유기 외에도 슬기로운 깜빵생활과 아르곤도 넷플릭스에 공급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서장호 CJ ENM 국장은 한국 콘텐츠가 세계에서 인정받기를 기대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YG 엔터도 개그맨 유병재가 출연하는 스탠드업 코미디 쇼를 넷플릭스에 독점 공급하기로 했죠. 이러한 한국 콘텐츠들의 넷플릭스 공급으로 국내 시청자들에게 넷플릭스가 더 유명해질 기회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가입자 수 확장이 기대되고요. 여기에 최근 미국 헤지펀드들이 4분기 들어 페이스북과 넷플릭스의 주식을 다시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넷플릭스는 11월 들어 페이스북과 알파벳에 이어 헤지펀드가 가장 많이 매수한 주식으로 주식 3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주가 조정 외엔 펀더멘털은 문제가 없다는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 역시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도 간단히 볼 텐데요. 사용자 수로 치면 기술주 중에서 가장 많지 않을까 생각되는 종목입니다. 어제 주가는 1.17% 상승한 177.18달러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11월 29일에 4% 하락하면서 투자하시는 분들 좀 놀라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이 종목 200달러 넘기기를 좀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최근 200달러 초반대의 월가 목표가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어제 MKM은 기간 최고의 목표가를 제시했는데요.
목표가를 종전 200달러에서 24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어제 종가보다 약 37%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주된 이유는 현재 페이스북의 주가가 매출 둔화에 대한 예상치를 이미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지 애널리스트들이 대체로 매출 감소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크게 잡고 있고, 비용 증가에 대한 전망 또한 과도하게 크게 잡고 있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매출 증가의 감소를 너무 크게 잡고 있다는 것인데, 저희도 인터넷 섹터의 빠른 성장에 대한 우려가 지금은 너무 큰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미국이나 유럽의 규제가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미국 정부의 정책 기조로 봤을 때 가능성이 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 빵 주식 중 리스크 보상 비율이 가장 큰 주식이고, IT 섹터 중 아직까지 가장 강력한 매력적인 주식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주가 변동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해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나스닥과 중국 증시가 좀 변동이 심한 장이었죠. 그러나 큰 걱정하지 마시고 미국과 중국 꾸준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 주간의 해외 증시 리뷰 말씀드렸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투자 액티브 패시브 시간이었고요. 오늘은 하나금융투자 홍준만 FA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